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불현듯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못된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런 느낌이 더 자주 들 수도 있겠죠. 저는 예전에 호텔리어로 일을 할 때 상당히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도 들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요, 나도 자영업을 하고 싶다.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남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은퇴를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은 사실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유튜버라는 직업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직장 상사가 없는 대신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아무래도 민감한 돈에 관련된 컨텐츠다 보니까요. 어제처럼 갑자기 공매도 리포트로 제타의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마음고생이 좀 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실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존 멤버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금액 중에 제타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사실 한 비중이 5% 되지 않거든요. 한 3.5%, 3.6% 정도의 자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타 한 종목이 폭락했다고 해서 제 포트가 흔들리거나 이런 재정적인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한테 의지하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힘겨워하시는 그런 코멘트를 보면서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심경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런 댓글을 느끼면서 제 가슴으로 좀 함께 굉장히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혹독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 조만간 제타의 주식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회복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타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떨어진 종목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어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았던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고요. 메타라든지 구글 역시도 하락을 했잖아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상승한 섹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중형주 위주로 좋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CPI 인플레이션 발표 내용 때문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요. 전달 대비 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 역시도 플러스 0.2%였으니까 예상치랑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10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변동성이 극심한 두 가지를 빼고 다시 계산을 하죠. 여기에는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랑 식료품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0.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가 0.3이었기 때문에 부합을 했죠. 따라서 어제는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인데요.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6%가 나왔고요. 근원 CPI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3%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지난달과 동일했죠. 자, 이렇게 헤드라인 수치도 그렇고 근원 CPI 수치도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당장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처럼 겁을 먹는 투자자들이 꽤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모습은요.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많으면 18개월 전에 있었던 금리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정 정책을 바꾼다든지 굉장히 좀 경기 부양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도 6개월, 12개월, 많으면 18개월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제는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달렸던 증시가 약간 떨어지면서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향상됐죠. 61%에서 62.42로 향상하면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죠. 14.17로 변동성은 굉장히 가라앉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67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가라앉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열되지도 않는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입니다. 마켓 스코어 역시 어제랑 거의 변화가 없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의 수가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7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테크주 위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5종목을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을 넘어서면서 가장 모멘텀이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1.42%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세 번째로 0.53%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51, 마지막으로 B2가 0.16%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뛰어난 두 종목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이죠.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0.29%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0.82, IWM이 마이너스 0.99, 엔비디아 마이너스 1.36, 브로드컴 마이너스 1.50, 구글이 마이너스 1.51, 앱러빈 마이너스 1.75, TSMC 마이너스 2.66, TNA가 마이너스 2.96, AMD 마이너스 3.0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02, 마지막으로 제타가 37.0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타 같은 경우는요, 시간 외에서 지금 23.7%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타 이야기가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타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타깝게도 미존 탑픽 한 종목 중에 제타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제타의 주가는 28% 이상 하락한 $20까지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포스팅으로 전달을 해드렸죠. 나중에는요, 28%가 아니라 35%까지 떨어지면서 $16 60센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락은요, 공매도 투자 기관인 컬퍼 리서치가 제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발표하면서 여파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컬퍼 리서치에 따르면요, 제타가 제3자의 컨텐츠 팜과 양방향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컨텐츠 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그 의미를 보시면요, 컨텐츠 팜은 주로 검색 엔진 결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저품질의 피상적인 컨텐츠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회사나 웹사이트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컨텐츠팜의 주요 목표는요, 독자에게 진정으로 유용하거나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요, 페이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컨텐츠팜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컨텐츠의 품질이 낮고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검색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공매도 보고서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컨텐츠팜이라는 용어는 조금 더 사악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잠재적으로 기만적인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컨텐츠팜과 일부 유사한 점을 공유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컨텐츠팜의 의미는요, 사용자를 속여서 기만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웹사이트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제타는 소비자 데이터의 공급자 그리고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컬퍼 리서치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제타의 매출 성장률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레포트에 따르면 또한 제타가 은밀하게 자체적으로 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3자가 운영하는 컨텐츠 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컨텐츠 팜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매달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기성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소비자를 속여서 개인 데이터를 제타에게 넘기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컨텐츠 팜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운영상의 우려 외에도 컬퍼 리서치는요, 이러한 관행의 결과로 인해서 제타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규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SEC 같은 기관에서 드디어 이제 냄새를 맡고 제타를 규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컬퍼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타의 주가는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어제 보고서의 내용도 그렇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컨텐츠 팜이 지난 2년 동안 제타의 모든 성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보고된 조정 에비타 수익의 56%를 컨텐츠 팜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7% 이상 폭락했던 제타의 주가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20% 이상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반박 자료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공매도 리포트로 주가가 폭락한 이후 제타의 경영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과연 제타의 경영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타와 법률 고문의 보고서, 사전 검토 및 평가에 따르면 회사는 이 공매도 보고서가 허위 진술, 추측성 논리, 명확한 허위 진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기껏해야 제타의 비즈니스와 관행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지금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의심스러운 출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억 달러나 차이가 나는 재무 지표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표랑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회사의 빅4 감사인을 정확하게 식별하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요. 우리를 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회계 법인 이름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의 가장 심각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타는요, 내부 회계 프로세스와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계 부정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타는 독립감사인인 딜로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딜로이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 중에 하나죠. 따라서 딜로이트가 매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실수를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제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우리가 GAAP, 갭이라고 부르는 거죠. 갭에 따라서 계약을 평가하고 수익 인식을 결정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타 경영진은 분기별로 공급업체인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벤더이기도 한 제타의 고객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출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타의 2023년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감사인인 딜로이트의 의견은 적정이었다. 여기 보면요, unqualified라고 써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중대한 약점이 없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약점이 없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무보고에 대한 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한 의견 역시도 적정이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적으로 굉장히 좀 신뢰가 두터운 딜로이트라는 기관에서 적정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타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관행, 정책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당사는 소위 컨텐츠 팜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타는 데이터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파트너와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와 검토를 받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보고서와는 달리 애프트니스와 아카맥스의 제타 비즈니스에 대한 총 기여도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애프트니스랑 아카맥스는 뭐냐면 최근에 제타가 인수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팜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컨텐츠 팜 있잖아요. 이 두 기업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 팜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3분기까지 두 회사의 연간 매출 기여도는 3%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제타의 데이터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따라서 이 기업들이 컨텐츠 팜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024년 9월 30일 기준 12개월의 매출이 20만 달러 미만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이라는 기업은요, 중요한 고객이나 파트너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은 뭐냐면요, 아까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팜하고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부정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과의 이 유착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타는 투명성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투자자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란다. 따라서 공매도 리포트 믿지 말라. 우리의 자료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컬퍼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 발표 이후에 16.6달러까지 폭락했던 제타의 주가는요, 경영진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한 이후 19.58까지 약 18% 정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정보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서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컬퍼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 내용 그리고 제타의 공식 성명 중에 어느 쪽이 거짓이고 어느 쪽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타의 주주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제타의 경영진이 공매도 리포트 발표 이후에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발표했다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해명이 나왔잖아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았죠. 하지만 빠른 대응이 더 절실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타의 공식 해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공매도 리포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컬퍼 리서치 리포트에 대한 신빙성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따라서 공매도 리포트가 여기저기 허점이 많이 보인다. 이 점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준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공매도 리포트를 통해서 거침없었던 제타의 주가 모멘텀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더 이상 제타에 대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은요, 리스크 대비 보상이 떨어지는 베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식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타를 사야 되나, 제타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이번 공매도 사건을 고려했을 때 제타 주식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들로 투자 자금을 옮겨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굳이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 제타 경영진의 공식적인 해명 자료가 발표된 만큼 지금 즉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며 주가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분할 매도하거나 매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개인적인 계획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에 포함된 종목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섣불리 추가 매수한 것이 저의 가장 커다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닝 리포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인 이후에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미준에서 얘기하는 모멘텀 투자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미준 모멘텀 투자의 규칙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에 제타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요. 제타로 인해서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그 손실을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하실 수 있도록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7% 이상 떨어졌던 제타의 주가가 20% 이상 반등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번에는 제타가 발표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승인에 대한 기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 글로벌은 오늘 이사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제타 클래스 A 보통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요. 2022년 8월에 승인됐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통주 매입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프로그램에서는요. 남아있는 금액이 1,47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억 달러가 추가됐기 때문에 1억 1,470만 달러를 자사주 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66억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분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타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 CEO인 데이비 스타인버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 2년간 제타의 초과 잉여현금 흐름 중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기로 한 이번에 이사회의 결정은 회사의 전략과 사업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우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보고 있다. 이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타가 2024년 4분기와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 계속해서 성장할 거니까 주식 팔지 말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타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죠. 크리스 그라이너인데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향후 2년간 수억 달러의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기업가치 평가가 자사주 매입에 특별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믿으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자사주 매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과 잉여현금 흐름을 이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은 자사주 매입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리포트 여파로 주가가 급락한 뒤 단 하루 만에 제타의 이사회가 이렇게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약간은 부정적 아니면 중립적인 해석인데요. 공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을 공매도 리포트라는 부정적인 촉매제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는 긍정적인 촉매제로 돌리기 위한 단계적인 전술이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지금 꼼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며칠 만에 제타의 주가가 40% 이상 폭락한 상황을요. 저가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인식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긴급하게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장기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번 자사주 매입의 발표 의도가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의 거래에서 16.60달러까지 떨어졌던 제타의 주가는요. 현재 19.58까지 회복해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제타의 주가는 21.52, 지금 21.17%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 양승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5시 톱니가 진행하는 제타의 질의응답이 있다고 해요 라고 여기 보시면 링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FS 인사이트, 이거는 이제 펀드 스트랏 인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이번에 제타의 경영진을 초청해서 웹비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보시면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월 14일 3시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영국 시간으로 봤더니 저녁 8시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시청이 어려운 시간이고요. 대신에 제가 잘 시청을 하고 내일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고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톱니도 제타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명이나 되는 경영진을 초청을 해서 웹비나를 개최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제타의 경영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좀 선명한 내용을 발표해 주면서 주가의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양승준님 소중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제가 제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제타에 대한 내용만 전달을 해드리고 방송을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제타 말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좀 힘을 내서 남아있는 기사도 몇 가지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인데요. TSMC 하락세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요, 1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제조 거점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14일 날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공지능 칩은요 없어서 못 팔죠. 따라서 TSMC 혼자 만드는 것은 부족하다. 조금 더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해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요 대만의 TSMC의 AI 반도체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100% 다 TSMC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젠슨항 CEO는요, TSMC는 매우 뛰어난 회사지만 기업이 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급을 다양화하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항은요, 일본 반도체 기업인 라피다스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향후 생산 위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라피다스의 제조를 위탁할 기회가 온다면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립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수율이 떨어져서 TSMC만 100% 믿고 있는 기업이 과연 라피다스 같은 기업한테 이 일을 맡길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피다스는 참고로요, 2027년까지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 4월부터 홋카이도 공장에서 최첨단 칩 C제품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대로 생산 시설을 갖추지도 못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슨항 CEO는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현재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AI 반도체 생산을요, 향후에는 라피다스 등의 기업으로 다각화하겠다. 이 발언은 엔비디아 주주로서는 호재, TSMC 주주로서는 악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지금 현재로서는요,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쉽게 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라피다스가 딱 나와서 TSMC가 만드는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건 조금 말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TSMC의 가격 결정력을 다소 약화시키기 위한 젠슨항의 전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어도 향후 1, 2년 동안 TSMC의 매출과 수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TSMC 입장에서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멀티플이 소폭 하락하는 작은 악재에 불과하다. 결국은 펀더멘털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중기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13F 파일입니다.
미중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분기당 한 번씩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주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큰 손이죠. 대형 헤지 펀드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드디어 3분기에 대한 설티네이프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릿지워터는요, 규모 면에서 가장 커다란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매그니피센트 7 4종목을 부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은요, 수요일에 발표한 최신 설티네이프 파일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동안 엔비디아 지분을 656만 주에서 475만 주로, 아마존은 265만 주에서 141만 주로, 메타 플랫폼은 962만 주에서 802만 주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100만 9천 주에서 87만 주로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편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6만 7천 주에서 27만 6천 주로 굉장히 많이 보유 비중을 늘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46만 9천 주에서 103만 3천 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버크셔 해스웨이는 주식을 팔고 있는데 오히려 애플 주식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19만 4천 주에서 76만 8천 주로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새롭게 인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새로 샀습니다. 원래는 없던 종목인데 98만 4천 주를 인수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512만 주를 새롭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가지고 있던 종목 하나를 완전히 정리했는데요. 월트 디즈니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의 투자 실력을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지난 30년간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요, 연 복리 7.71%를 기록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는 7.44%입니다. 따라서 복리로 7.71이면 그렇게 엄청난 성적은 아니죠. 하지만 편차가 적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시면요, 이름이 올 웨더잖아요. 올 웨더라는 것은 날씨랑 상관없이, 따라서 경기가 좋던 안 좋건 계속해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것이 바로 레이 달리오 펀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20.58%나 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간을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에 18년을 띄어서 보면요, 그 중에서 13년 72% 동안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5년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면목 연간 성장률은요, 6.93%였습니다. 그 얘기는 S&P 500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지난 분기에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탑 바이가 나오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IVV입니다. 이거는요, 스파이랑 똑같은 거죠. iShares Core S&P 500고요. S&P 500에 1.26%의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전력 수혜주죠. 세 번째가 램 리서치, 그리고 애플이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을 대량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대량으로 팔아버린 이런 종목들이 5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록터앤갬블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세 번째는 코스트코, 네 번째 존슨앤존슨,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이렇게 5개의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워터의 탑 15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스파이랑 비슷한 종목이죠. IVV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자금의 7.26%를 S&P 500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위를 보시면 구글이 나와 있죠. 구글에 4.12%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3.27%. 이번에 비중을 많이 줄였잖아요. 27.48% 엔비디아의 투자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4위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파이죠. 따라서 IVV랑 스파이는 같은 건데요. S&P 500에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비중을 16.65%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요. 일곱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20.19%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9위에 아마존이 있는데요. 아마존은 굉장히 많이 팔았죠. 46.64%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는 9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열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애플이고요. 애플은 비중을 많이 늘렸죠. 그리고 11위에 AMD, 12위에는 존슨앤존슨, 그 밖에 13위는 월마트, 14위에 램 리서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3F 파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설의 투자자 소로스의 포트폴리오고요. 이번에 조지 소로스가 TSMC를 팔고 매수한 메가테크 기업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했는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발표된 13F 파일 서류에 따르면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소로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2024년 3분기 동안 알리바바, 어펌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우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9,078주에서 14만 373주로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죠. TSMC 같은 경우는요. 13만 6,473주였는데 10만 5,173주로 그 보유 비중을 좀 줄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지 소로스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조지 소로스는 30년 동안 연간 30%의 수익을 창출한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퀀텀 펀드라는 것을 운영했는데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는 연평균 30%라는 믿지 못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라는 펀드죠. 이거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연평균 무려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따라서 두 개의 펀드가 모두 20%를 넘어가는 굉장한 연수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전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러한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로스는요, 하락 가능성을 이용하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팅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한 번에 큰 수익을 낸다. 이 얘기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독특한 투자 스타일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로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가장 많이 매수한 5종목,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아버린 매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메타를 가장 많이 추가 매수했습니다. 6.4%나 추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98, 그리고 ASML도 4.13%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팔아버린 주식은 의외로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레이달리오는 더 샀잖아요. 근데 11.94% 오히려 주식을 정리했고요. 세 번째 보시면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를 6% 이상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로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탑 15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은 제가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PACK이라는 PACK라는 티커네임을 가진 종목을 7.28% 투자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죠. 3,400%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6.71%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킹홀딩즈고요. 6.19%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23.69% 자금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없었거든요. 이번에 신규 매수하면서 4.98%의 자금을 담아놓고 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비중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섯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요. 362.4% 증가시키면서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아마존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 TSMC 이번에 22.9% 비중을 줄였고요. 아홉 번째가 ASML이고요. 뭐 그 밖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3위에 차지가 돼 있고 그 밑에 우버를 보시면요. 15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했다는 것을 직접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3F 파일은요, 내일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큰손들,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내일 방송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구독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댓글이었거든요.
어제 제타 주식을 조금 매수한 후 급락을 보고 속상했지만 내일 매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주식과 상관없는 안 좋은 개인사로 멘붕 상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리자며 본 게 제타 성명서의 미주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읽으면서 뭐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할 만큼 큰 위로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주님의 주식 도움을 받으면서도 좋아요만 눌렀지 냉담한 구독자였음이 새삼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식을 떠나 감사함이 컸습니다. 미주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요, 월드 W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본명을 여쭤보고 싶을 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댓글이었습니다. 월드 W님 안녕하세요. 저야말로 님께서 남겨주신 따뜻한 글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 제타의 공매도 리포트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조금은 힘이 납니다. 소중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